오늘 새벽에 미국장은 뭐 혼조세? 뭐 연이틀로 보면 한 1% 조금 안 되게 올랐기 때문에 혼조세라고 볼 수는 없지만 뭐 약간 뭐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은 뭐 그 정도 수준에서 끝났습니다. 이 긴 추세로 놓고 보면요. 지난번 9월 초 이후에 급격히 조정받은 이후에 그 손정희 씨 사태로 인해서 급격히 조정받은 이후에 반등하고 정고점을 못 찍었는데 내려오다가 지금 멈춰서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게 투심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뉴스 보도나 경제 지표들이 나오는 게 그 과거에 보였던 그런 긍정 패턴이 아니라는 점에서 놓고 보면 얘가 이렇게 멈춰서는 태도로 보이는 것조차도 투심이 강한 게 아직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최근 주요 지수 뭐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넷플릭스를 좀 보면 예를 들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기대치보다 그 매출이나 이익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가입자가 기대치에 못 미쳤다는 이유로 급락했었거든요. 여기서 머리를 들어서 향후를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 최단기간에 상당히 많이 다른 어떤 주도주들보다 많이 빠진 상태고 이게 파란 게 테슬라입니다. 이 테슬라도 실적 발표 이제 이 저항선을 한번 뚫었었는데 이게 그 가격 인하로 그 더 많이 팔 수 있다는 기대감에 뚫었다가 이게 실제로 이제 다른 기업하고 그 경쟁 측면에서 가격 인하 얘기가 나온 보도가 되면서 이 시장에서 이제 테슬라 밀려 내려가고 있거든요. 고배수 논란에 계속 그 시달리고 있는 테슬라가 이게 동력을 다시 살릴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에도 신제품 발표회가 있은 이후에 힘을 못 발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특이한 건 여기 보시면 이 그 검은색으로 구글인데요. 구글은 반독점 관련된 그 소송까지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강하게 머리를 들어 올리고 있거든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인터넷 쪽에 그 서핑 관련된 광고나 이런 쪽 그런 쪽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전체적인 움직임 자체가 한쪽 방향으로만 다 밀어 올리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 주도주들이 서로 엇갈리는 움직임 그런 논점으로 놓고 보면 이게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순환매로 넘어가는 부분이 하나 있을 거고 과도한 투심에 대한 경계 부분이 있을 거고 두 가지가 다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건 좀 투심에 아직도 강한 걸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고요. 요번 주에 나온 걸 한번 쭉 훑어보면 여기 보시면 미국의 그 GDP 성장률이 3분기에 4.9% 나왔거든요. 5.5를 얘기해서 5% 넘을 거라고 했는데 그걸 이제 달성하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업 생산 같은 경우는 6.9% 예측치보다 훨씬 1% 넘게 나왔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도 계속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을 쭉 타고 올라오고 있어서 실제로 이 두 가지를 보면 이제 정부에서 밑으로 내려주는 그런 정책적 자금에 의한 그 산업 생산이나 이런 기업 측면에 대한 생산 측면은 확실히 좋아졌는데 소비는 아직 거기까지는 못 따라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이제 중추절 때 대규모 소비가 있었다고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게 여기 전년 동기 대비 소매 판매가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는 이제 이번에 지표가 발표가 나와야 다음 달에 느낌이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중국이 가장 좋은 패턴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는 있는데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제 주식시장입니다. 중국의 주식시장이 그 최근 추세인데 이게 최근 5일이거든요. 이건 어제였고 이게 최근 5일이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그렇게 지표가 발표가 나온 이후에 힘을 제대로 잘 못 발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가지고 보시면 이제 급등했다가 다시 머리를 쑥 내리고 있거든요. 물론 경제지표 성장률이 5% 미만, 그러니까 기대치만큼 못 미치긴 했지만 다른 지표들이 긍정적인 패턴을 계속 보인다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했다면 주식시장이 이렇게 힘없이 밀려 내려오지는 않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움직이는 걸로 놓고 보면 역시 글로벌 경제 전체적으로 놓고 시장의 움직임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우리나라도 역시 여기서 배제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실업률, 아니, 중국의 실업률은 내려가고 있는데 사실 이 실업률은 통계치가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 농촌에서 올라온 농민공 같은 경우는 실업률 데이터 아예 안 잡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규모 우리가 락다운이나 이런 걸로 일자리 잃는 사람이 취약한 일자리에서 많이 실업이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거보다는 상대적으로 훨씬 높을 건데, 그 데이터는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중국 경제는 좋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미국 같은 경우 미국 지표들이 쭉 나왔는데 주택 지표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주택 시장과 관련된 심리 지표고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다만 여기 보면 주택 허가는 계속 추세를 타고 위로 올리고 있는데 착공은 늘어나질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엇갈리는 행보를 보이고 있긴 한데, 이미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 주택 시장은 도심에 있는 상업 시설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도심에 있는 아파트 임대나 이런 것들은 월세가 내려가고 공실이 발생하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긍정적이지 못하지만, 도심 외곽 쪽에 주택 시장이 좀 호황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들은 이미 많이 보셨을 거고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호황이 아니라는 측면에서는 부정적이지만 아래로 쓸려 내려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주택 시장이 미국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전체를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그리고 중국의 선행지수,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선행지수도 약간 상승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실업률은 내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거 보기 전에 이제 유럽의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밑으로 이제 반등해서 올라가던 게 다시 역전해서 꺾여서 내려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보시면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에서 나오는 선행지수 지표거든요. 근데 걔가 하락했습니다. 지금 전월에 1.4였는데 0.8로 하락할 걸 예측하는 게 0.7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심리지수 자체는 아랫방향, 이건 심리지수만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선행지수인데 내려가고 있다는 거는 향후 트렌드가 약화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럽의 심리지수 이외에 여기 밑에 보시면 유럽에 있는 그 PMI가 나왔는데 각국 여러 가지들이 나왔는데 유럽 종합 PMI를 보면 제조업 같은 경우는 아직도 올라가고 있어요. 오히려 기대치는 내려갈 거라고 예측했는데 오히려 기대치보다 훨씬 더 높고 전월 대비도 보다도 높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서비스 심리 지수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측치보다 더 많이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제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반등해서 올라가는 정도가 약간 둔화됐습니다. 오르긴 했지만 여기 보면 53.2에서 53.5까지 오를 거라고 예측했는데 약간 밑으로 밀려 내려왔어요. 50.3으로. 근데 오히려 반대로 서비스업 지수는 예측치보다 더 높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유럽하고 미국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럽은 제조업은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서비스업이 밑으로 확 쓸려 내려가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 뭐 둘 다 버티긴 하지만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쪽에서 더 버티고 있다 이런 느낌을 보이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쪽 면만 보지 말고 다른 거 이미 이제 보여드렸던 걸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실업률 빼고 여기 있는 이게 가동률이잖아요. 가동률이 이제 또 이제 10월 지표가 다음 달에 나와야 되겠지만 가동률은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반등해서 올라가던 게 내려가고 있어요. 공장 가동률이 떨어진다는 뜻이죠. 그러면 PMI 지수가 53에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확장면에 있긴 하지만 가동률이 떨어졌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사실은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 더, 이 산업생산 지표를 보면 더더욱 마찬가지거든요. 산업생산이 이게 빨간 게 인덱스입니다. 인덱스가 아래로 떨어졌죠. 감소했다는 뜻입니다. 전월 대비도 감소하고 전년 동기 대비도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PMI 지수를 놓고 보거나, 그 다음에 이제 이 산업생산은 전체 생산이니까 PMI 지수를 놓고 보면 계속 긍정적인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산업생산이나 가동률로 놓고 보면 꼭 그쪽 방향으로만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느낌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뉴욕 연준에서 예측하는 4분기
2020년도 올해 4분기가 3분기 대비 어느 정도 증가하겠느냐에 대한 증간 그 예측치가 계속 아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요번 주 데이터 발표된 게 이제 아래로 떨어졌는데, 이게 떠받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요인이겠지만, 이 주택 관련된 지수, 물론 PMI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걸 떠받치고 있긴 하지만, 이게 이제 과연 11월 달에도 12월 달에도 떠받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빠른 속도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코로나 확산세가 좀 더 심화되고, 그게 이제 심각한 봉쇄로 연결되면, 물론 여기에 경기 부양책이 걸려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유럽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너무 확산세가 세져가지고 뭐 봉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뭐 야간 통행 금지, 여기 보면 뭐 크리스마스 불확실하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봉쇄로 계속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제 확산세는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그런데 봉쇄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이제 유럽 CDC 데이터를 보면 여기 보시면 추세가 계속 확진자 추세가 늘어나고 있고, 이게 지금 몇 만이냐면 14만 명입니다. 유럽 전체가 14만 명, 16만 명, 15만 명 이렇게 하루에 확진자가 막 늘어나고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어제 7만 4천 나왔습니다. 이건 CDC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2차 재유행 때 있었던 고점 수준에 이미 다 육박했습니다. 이제 추세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보면 확진율, 이거 존스홉킨스 데이터인데 보면 확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올라가서 지난번에 여기 보시면 다시 재상승한 게 8%대 초반까지 올라갔거든요. 이 상승 추세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이 전 추세 정도까지 밀고 올라간다 그러면 지금 직전 있었던 이 추세보다 훨씬 더 높은 단계에서 다시 이 한 단계 올라가면, 왜냐면 여기 이제 스타트점이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윗단에서 걸리게 될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 이거는 covidtracking.com이라고 하는 사이트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입원 환자 수가 계속 일일 입원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5만 후반대 막 가면 의료 시스템에 문제가 불안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이게 이제 속도가 계속 빨라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건 이제 미국 봉쇄거든요. 이거 뉴욕타임즈 기사 데이터인데, 여기 보시면 10월 22일자로 보면 이제 고동색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색이 이제 봉쇄, 거꾸로 이제 봉쇄를 한 거고, 이쪽 색, 이색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색이 재오픈, 완전히 재오픈하는 건데, 봉쇄 지역이 별로 없죠. 확산세는 굉장히 빠른데, 그죠? 그래서 이걸 계속 이렇게 유지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11월 달 들면은 확산세가 더 늘어나게 되고, 그게 이제 재봉쇄를 늘릴 수 있고, 이게 이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적인 요인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가장 큰 대항마가 지금 경기 부양책인데, 일단 선거가 지나고 나서 바이든이 당선되고 상하원이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할 거고, 특히 상원이 공화당이 아닌 민주당이 장악하게 되고 하원도 민주당이 장악해서 전부 다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다 장악하게 되면 원활한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경기를 떠받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들은 잘 만들어질 수 있긴 하지만, 한 가지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한 국가가 아니고 전체 국가가 통합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원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미국처럼 일사불란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유럽은 미국보다는 좀 상황이 어려운 과정을 더 거칠 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상원을 공화당이 다시 장악하게 되면, 지금 공화당 의원들이 원하는 건 지금 5천억 달러거든요. 근데 이 5천억 달러 안에는 매주 300달러를 더 지원하는 실업자들한테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어떤 기업이 그 기업 안에 있는 종사자, 근로자들이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뭐 기업에 책임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면책 조항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안에는 성인들한테 주는 1200달러 부분은 일시금 1200달러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공화당 의원들한테 전체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사 보도나 이런 것들을 쭉 보면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상원을 공화당이 장악하게 되면 행정부에서 아무리 민주당하고 손을 잡고 난리를 쳐도 여기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책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바이든이 당선되고 상원을 모두 다 민주당이 장악하게 되면 경기부양책이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오픈되지만 만약에 상원을 공화당이 다시 차지하게 되면 경기부양책,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대한 부분은 좀 딜레이돼서 늦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요번에 선거가 끝난다 하더라도 상원들이 당선돼서 실제로 국회에 입성되는 건 1월 3일이거든요. 내년 대통령과 같이 취임돼서 아마 그때 같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건 정확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일단 공화당 상원회의는 내년도 1월 3일까지인가요? 그게 이제 임기인데 그 중간에 목리를 발현해가지고 통과를 안 시켜줄 수도 있죠, 사실은 그때까지. 그래서 이제 딜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상하원을 다 장악해도 행정부까지 장악해도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근데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지는 않지만 일단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시장 자체는 지금 대규모 경기부양책 쪽으로 가고 있는 걸로 다 받아들이고 있고 10년 국채 수익률을 보면 최근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제 정부에서 국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채권이 시장에 나올 거고 시장에 채권이 공급된다는 얘기는 가격이 떨어진다는 뜻이죠. 그러면 수익률은 반대 방향으로 이제 올라가겠죠.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제 채권을 시장에서 팔려면 그게 팔려야 되니까 더 나은 금리를 제공해야 되는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채권 시장 자체는 대규모 경기부양책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선이 11월 3일 날 끝난 다음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보면은 이 시장의 움직임이 코로나 확산이나 이런 과정이 눈에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점점 심화되고 있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거든요. 전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걸려요. 걸린다는 얘기는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11월 3일 날 갑자기 위로 그 대선이 끝나고 나서 튈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밑으로 좀 더 내려가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질 않고 버티고 있거든요. 지금 시장이. 그래서 유심히 좀 잘 보고 최종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